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일요일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좋죠. 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자, 거의 이 코스피 상승 기울기가 작년 10월 달을 능가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정상화됐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아니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반응 봐서 예, 그냥 좀 반응이 좋으면요. 그 전에 특집으로 해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까지 몇 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실 거예요. 다 반응 봐서 이거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조회수를 많이 늘리려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 돈 벌려고 유튜브에서. 근데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유튜브에 지금 수익 창출을 안 했습니다. 지금 수익 창출을 안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 단돈 1원도 없어요. 오히려 이거 영상 찍느라고 전기요금 들어가니까 마이너스죠. 근데 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기분 좋냐?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채널도 운영하고 방송도 하는데 이 조회수가 안 나오면 하기가 싫어져요. 하기가 싫어져서 그리고 또 이상한 글로 올라오면 또 만정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도 만큼 더 좋은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요, 좀 좋은 모습이었죠. 미국부터 좀 짚어보고 갈게요. 자, 나스닥이 0.03%, S&P 500이 0.03% 정도 올라왔고, 다우는 좀 빠졌죠. 0.58%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은 0.28%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은 조금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 요런 쪽들은 좋았어요. 근데 반도체 지수는 급락까지는 아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정도 하락했어요. 자,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진 거는 인텔 때문이에요. 인텔이 실적이 엉망으로 나오면서 자, 이런 모습이었죠. 자, 인텔 보시게 되면 한 17%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인텔에서 조금 투자 심리가 얼어붙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주고받고 하는 거 그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자 보시면 0.5%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 요런 쪽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온 거 보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시장 지금 4,990포인트, 4,990.07포인트로 끝났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미국의 소비 지표들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게 미시건대에서 설문조사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소비자 심리지수, 요거 소비자 신뢰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평가지수, 1년 기대 인플레, 5년 기대 인플레. 자, 요거를 월 초반에 한번 하고요. 월 후반에, 월 말 정도에 그때 또 한번 합니다. 그래서 속보치, 확정치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요렇게 표시해 놓은 거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죠.
속보치를 먼저 정리를 해놓고 제가 속보치보다 확정치가 높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낮으면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시게 되면요. 지금 금요일 날 발표된 거였죠. 금요일 날 발표된 건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56.4. 자, 뭐 전달에 52.9, 그 전달에 51 이 정도였으니까 많이 좀 개선은 됐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는 57.0, 소비자 평가 지수는 55.4. 자,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 기대 인플레가 있죠. 요건 또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1년 뒤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5년 뒤에는 어느 정도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요런 겁니다. 자, 1년 뒤에 금리가 한 4%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전달의 발표가 확정치가 4.2%였어요. 자, 요거도 마찬가지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이런 것들은 전달에 발표된 것보다 높았죠. 높았으면 요거는 소비 심리가 나름대로 지금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지만 나름대로 좀 나아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기대 인플레는 자, 저거 인플레이션은 높아서 좋을 거 없죠. 낮아지는 게 좋죠. 자, 여기 전달에 4.2였었는데 지금 이번 달에 1월 달에 4.0으로 나왔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가.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는 뭐 3.3으로 차이가 없었네요. 자, 그래서 요게 표면적으로는 좋은 숫자죠.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숫자인데 제가 요거 정리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급도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보여드리곤 하는데 요거는 그달에 발표된 거 우리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막 매몰돼서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그때 시세에 매몰돼서 큰 거를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큰 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여기만 봐도 자, 여기 시트별로 여기는 고용지표 들어갔고 여기는 물가 들어갔고 뭐 PPI 뭐 소매 판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뭐 요렇게 들어가죠. 요게 고용지표 같은 거, 물가, 요거는 PPI, 뭐 그다음 소매 판매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거는 외환보유고서부터 시작해 갖고 뭐 경상수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합니다, 저는. 자, 요 중에 금요일 날 나온 게 미시간대 소비지표가 금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요걸 보면요. 자, 얼핏 봐서는 좀 소비 심리는 살아나고 물가는 좀 낮아지겠다. 요렇게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 연 단위로 보면요. 또 조금 크게 볼 필요도 있겠죠. 지금 연초고 작년 말께 다 뭐 이게 집약이 작년 말께 또 발표가 막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자, 보시면요. 연 단위로 보시면 요게 2004년이죠. 요게 200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하는 건 2006년 거 정리하는 거잖아요. 자, 2004년도 평균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72.54가 나왔어요.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가 73.64, 평가 지수 70.79. 자, 보면 이게 70대에 와 있었잖아요. 근데 작년 2025년도를 보게 되면 57 평균입니다. 연평균 57.53, 57.03, 61.43. 그다음 기대 인플레가 4.83. 이때 2.91이었었죠. 1년 기대 인플레가. 근데 4.83으로 엄청 높아졌어요. 5년 기대 인플레 역시 마찬가지 2.99였었는데 3.72로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자, 이거는 연 단위로 통틀어서 보게 되면 이 소비자들 이 심리 소비 지표는 상당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이렇게 안 좋으면요. 안 좋으면 이거 중장기 시장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큰 틀에서 시장을 봐야 뭐 어떤 전략이 생기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거겠죠. 지금 해석해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보시면 지금 상당히 낮아져서 뭐 어떻게 보면요.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연평균보다도 못해요. 근데 조금 올라오고는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소비자 심리 지수나 소비자 지수, 기대 지수, 평가 지수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면 이건 경기 침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주식 시장이고 뭐고 안 된다고 봐야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을 걸로 봐요. 오히려 조금 좋아질 걸로 봅니다. 지금 지표가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주식시장도 바닥 밑에 지하가 있잖아요. 바닥 밑에 지하가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미국의 중간선거예요.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2년에 한 번씩 상원의원, 상원, 하원 뭐 이분들 3분의 1씩 2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는데 뭐 지난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이번에는 그 선거 대상이 아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간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공화당이 질 경우에는 트럼프 힘 쭉 빠질 겁니다. 트럼프 힘 쭉 빠지고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먼 수를 써서라도 경기 침체를 얻게 만들 거고 부양을 할 겁니다. 그게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1년간 큰 틀에서의 시장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올해 1년간 큰 틀에서의 시장은 좋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뭐 이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으면 전 세계 시장, 뭐 우리나라 시장도 안 된다고 봐야죠. 그때는 팔고 도망쳐야 돼요. 언제? 그 경기 침체가 있기 전에 팔고 도망쳐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막상 뭐 침체가 돼서 그럴 때는요, 주가가 저 밑에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올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표들 뭐 이런 것들 다 좀 치고 올라갈 거고 그러면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또 주말 사이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이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갔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가서 벤스 부통령을 만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쿠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괘씸해 죽겠어요. 쿠팡이 괘씸해 죽겠습니다. 그 쿠팡 대표가 김범석이죠. 김민석하고 김범석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조금 헷갈리는데 김민석은 우리나라 국무총리죠. 자, 그 김범석은 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뭐 어렸을 때 이사를 갔다 그러는데 쿠팡이 그래서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도 괘씸하고요. 쿠팡이 너무 괘씸합니다. 저는 진즉에 탈팡을 했지만 여러분들 아직 탈팡 안 하신 분들 그 쿠팡 대체 많아요. 쿠팡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탈팡은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거 열 받는 일이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할 때 이때는 탈팡을 안 했어요. 유출 하나만 있었을 때는. 근데 나중에 하는 짓이 괘씸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짓을 했어요? 뭐 저 근로자들 뭐 혹사시키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과거부터 있었지만 그 정도는 뭐 에이 내가 조금 편하니까 이걸 쓰면 그러고 아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도 썼었어요. 근데 개인정보 유출되고 난 다음에 국회에 쿠팡 CEO가 불려 나오니까 그때는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번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로저스라든가 뭔가 하여튼 그 사람을 대표로 앉혔습니다. 이거
국회하고 국민들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진짜 대통령도 두 번이나 끌어내린 그런 국민들인데 쿠팡 따위가, 그렇죠? 쿠팡 나부랭이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인 대표라는 인간은 나와서 국회에 와서 소리를 막 질러요. 그리고 한단 소리가 지들이 뭔데 지들이 조사했다 그러고 유출된 회사에서 당사자가 해보니까 3,000건이더라 유출된 거. 일단 헛소리 나고 앉았고, 또 이걸로 미국에다가 로비를 해서, 그쵸? 미국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해서 뭐 한국 정부가 뭐 부당하게 대우하니 어쩌니 저쩌니 그딴 소리 나게 하고, 쿠팡 미국에다가요 쿠팡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40조가 나옵니다. 근데 전체 매출이 한 44조 된다 그래요. 그럼 90%를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우리 국민들이 쓴 그 돈으로 한국 정부를, 우리를 엿먹이겠다고 미국 정가에 로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둬서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그것 때문인지 김민석 총리가 별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펜스 부통령을 만났는데, 이 펜스 부통령이 한국 법에 따라서, 한국 제도에 따라서 제도를 존중한다. 뭐 거기에 따라서 잘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김범석이라는 쿠팡 최대주주, 최대주주, 이 인간이 괘씸해서라도 우리는 이거 쓰지 말아야죠.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거는 저는 지금 당장은 불편해 갖고 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탈팡하는 사람들 점점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뭐 이런 걸로 투자 아이디어 삼아도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린 거 있죠. 그냥 영상 건성건성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뭐 영상들, 재미로 보는 영상들 이런 거 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캐치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탈팡 얘기하면서 얘기해드린 종목도 있고 그렇죠. 지금도 뭐 어느 영상이 있다라고 얘기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죠. 이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야, 밥 먹어라 하고 막 그러면 밥 안 먹으면 뭔가 자기가 밥 안 먹으면 뭔가 뭐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먹여 드리는 거 지금까지 엄청 많이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더 떠먹여 드릴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영상 한번 쭉 찾아보시면요. 이 관련해 갖고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지수 자체가 내일 5,000p 돌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분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여기서 5,000p 돌파했다가 밀리고 돌파했다가 밀리고, 자 여기 그쵸,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 못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지금은 저 종가는 지난 금요일 종가는 4,990포인트 정도, 이 정도로 마감됐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뭐 돌파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돌파되고 난 다음에 지켜주는 게 더 우선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거 다른 거 한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요거 말고 요거 주요 증시 등락을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면요. 작년에 조금 한 칸 올려놓고 볼까요? 오케이. 자, 요거 작년에요. 자, 보시면 코스피가 전 세계 1등이죠. 75.53% 올라왔습니다. 75.3% 올라왔고,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18.12% 올라왔어요.
18.12% 정도 상승했는데 이거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2025년에 이 정치 상황이 하도 개판이라서 그래서 그거 저 회복한 정도 그 정도입니다. 이제 정상화가 된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요. 그걸 뛰어넘어서 훨씬 좋은 성적입니다. 요거를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죠. 반응 보고 제가 좀 뭐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낱낱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결론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저 향후에도 저 지금 그 사학개미 미국 주식 이렇게 하는 분들 어떡하려고 지금 보세요. 한국으로 오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보면 올해 들어서 나스닥이요. 0.08% 정도 올랐어요. 0.08% 올랐는데 코스피가 얼마입니까? 18.12% 올라왔어요. 작년에 1년 동안 나스닥이 19.78%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75.53% 올라왔어요. 코스닥 36.3%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원달러 환율 뭐 이런 것도 지금 원화가 계속 약세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저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좋은 방법 뭐 한 가지 해지 수단은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도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자꾸 그럼 원달러 환율 하나만 좀 보고 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원달러 환율이 이런 상황이죠. 자, 보시면 이게 원달러 환율 주봉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내란 사태 있었을 때 아닙니까? 지금 법원에서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구테타, 이거 흔히 뭐 친위 구테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으니까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여기서는 내란 사태가 있었을 때예요. 이때는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는 그때입니다. 그때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이었어요. 지금이 이때보다 상황이 안 좋냐고요. 당연히 이때보다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뭐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150조가 나네 뭐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개만 합쳐도 뭐 300조 가까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 이런 전망들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를 그만큼 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WGBI라고 세계 국채지수가 있어요. 세계 국채지수가 있는데 요게 저 우리나라가 편입이 결정됐죠. 4월 달부터 자금이 집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 상황 좋아지고 그래서 달러 많이 벌고 그다음 수급적으로도 그 달러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런데 환율이 이거를 넘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사실 그동안 상당히 좀 그동안은 그게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에까지. 그러니까 2024년도까지. 그래서 그게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차이가 이렇게 났었으니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2024년도에 보세요. 미국 나스닥이 조금 크게 놓고 볼게요. 자, 2023년도에 나스닥이 42% 올라왔죠. 자, 근데 코스피가 18% 올라왔습니다. 이거 다 미국 주식 사는 게 맞아요. 특히 2024년도에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미국이 나스닥이 29% 올라왔는데 대한민국 9.3% 빠졌어요. 이때까지는 미국 시장이 맞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재작년이네요. 계엄 사태 있고 그 정치 혼란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정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거 보면서 이거 회복만 해도 2025년도 우리나라 시장 올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움직였죠. 제가 예상하기는
그랬었습니다. 2025년도 봄쯤에 시장에 대해서 질문받을 때 올해 4천은 잘 모르겠고요. 내년에는 4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2025년도 봄쯤에. 근데 뭐 작년에 4천 넘겨버리고 지금 내일 이제 5천 돌파가 가능할지 말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정상화가 된 것 플러스 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쪽 있잖아요. 이쪽에서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호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주식시장의 친시장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 화면은 저 더 얘기해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그냥 저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일 5천 돌파해서 그 위에 안착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즉 종가 기준으로 돌파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수급 상황이 현물 수급은 뭐 외국인들 샀다 팔았다 하는데 주로 자, 뭐 9,400억 팔았다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27억 정도 샀는데 코스피 시장에서요. 요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 장중에는 한 3천억 이상 4천억 정도 매도였어요. 장 후반에 매수로 바뀐 겁니다. 선물 시장 마찬가지예요. 샀다 팔았다 금요일 날 막 난리였었는데 매도해서 매수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은 5,000포인트를 돌파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게 걸리죠. 자, 보시면 지난주에도 제가 옵션 시장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국인들 콜옵션 누적 저 매도가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넘어가요. 콜 매도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콜옵션에 대한 청산 없이 바로 지수가 계속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들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모습이 나왔느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 11월 달 기억하시죠? 이때 막 사이드카 걸리고 난리였었잖아요. 사이드카 걸리고 난리였습니다.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10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콜매도 포지션을 좀 갖고 있어서 근데 10월 달에 콜매도 포지션 갖고 있었던 것보다 지금 콜매도 포지션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월요일은 괜찮을 것 같고요. 월요일은 괜찮을 것 같고 이때 또 수급 반감해서 저 유출을 해 가야죠. 이번 주에 저 주 중후반 이럴 때 콜옵션에 대한 청산이 좀 있어야 돼요. 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 즉 콜 매수 포지션이 좀 잡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콜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주에도 만약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지난주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 다음 주 정도에는 크게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좀 조정폭이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무서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1층에서 떨어지면 뭐 안 다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3층에서 떨어지면 잘못하면 죽죠. 10층에서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요. 괜찮아요. 근데 더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면 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관찰해 보세요. 옵션 시장 수급을 잘 관찰해 보시면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외국인들 콜 매수 62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고 콜 매수 포지션이 좀 많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이번 주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저 내일은 돌파를 하고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면서 콜옵션을 매도 친 거를 좀 청산이 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외국인들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수가 올라가면 다음 주 주 후반 정도 이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이 얘기입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